제 248페이지, 243페이지 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 보겠습니다. 교재는 243페이지 보시면 되고 그 요약집은 117페이지 거기 중간에 보시면 되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걸 보셔야 됩니다. 총 수입 금액이, 그러니까 총 수입 금액이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자 2018년까지는 2주택 이상 소유자이더라도, 고가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하여 2018년까지는 다주택 소유자이더라도, 그러니까 2주택 이상 소유자이더라도, 고가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19년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자 2019년부터는 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좀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1주택 소유자인 경우에는 비과세 받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이 하나 이하인 자의 주택 임대 소득은 비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1주택 소유자인 경우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자, 그런데 우리가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국외 소재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국외 소재주택이거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우리가 2019년부터는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불만이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2주택 이상 소유자이거나 고가주택이거나 국외 소재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 중에서 주택 임대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자들이 18년까지는 비과세 받았는데 갑자기 소득세 부과한다 하니까 입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떤 후속 조치를 취했냐면은, 부동산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로 소득세를 신고할 것인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을 하지 않고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따로 신고하는 분리과세로 신고할 것인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둘 중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걸 선택할 수 있다 하니까 입이 쏙 들어갔습니다. 참 사람이 단순하지요. 그래도 세금 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에서 참고하실 이야기입니다. 뭐 시험 문제에서 뭐 출제될 가능성은 많이 적습니다. 많이 적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아까 얘기드려서 혼란스럽지 아니하신 분들만 참고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교재 몇 페이지 가시냐면은 244페이지. 그러니까 요약집은 118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임대 소득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뭘 보셔야 되냐면은,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와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자, 일단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공식은 기억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판단은. 왜?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업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총 수입 금액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을 필요 경비로 공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총 수익 금액에서 당해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필요 경비를 공제하면 요게 부동산 임대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업 소득 금액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봅시다. 자, 갑이 을로부터 상가를 10억에 매매로 샀습니다. 자, 그런데 취득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취득할 예정인 상가를 은행에 취득 예정인 상가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가지고 을에게 잔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럼 이때 이제 대출을 얼마 받았냐면은 6억을 받았다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가를 병에게 월세를 주고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냥 단순 계산해 볼게요. 그러니까 당의 상가를 빌려줌으로 인하여 발생된 총 임대료 수입이 8천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갑이 이 은행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우리가 1년 동안 지급해야 될 연이자가 한 4,300만 원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뭐 그 정도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6억씩이나 빌려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많나요? 봅시다. 120만 원. 아, 너무 많네. 너무 많으니까 1,500만 원 바꾸겠습니다. 1,500 정도는 나오겠지요. 뭐 금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요 정도는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요 조건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우리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총 수익 금액 8천만 원에서 이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담보대출 이자 1,500만 원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그럼 얼마입니까? 6,500만 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 정리하면 이거예요.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총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총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각종 비용들을 필요 경비로 공제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업 소득금액 계산 공식이 요렇게 된다고 눈도장 찍으시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면 우리 시험은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은 없기 때문에 이 계산 공식은 굳이 기억 안 하셔도 되고, 자, 어디 물어보냐면은 여기 물어봐요. 부동산 임대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 수입 금액 범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가끔씩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부동산 임대로 인한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 수익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부동산을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 이름하여 월세, 임대료 수입만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간주 임대료, 관리비 수입, 보험 차익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된다라는 걸 기본 개념으로 잡으시고 여기가 시험에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 이야기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관리비 수입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해 가지고 관리비 수입도 소득세 부과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갑이 보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을에게 우리가 임대를 했고, 자, 임대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임대를 했고, 임대 보증금은 10억이고, 월 임대료는 1,000만 원이고, 월 관리비는 100만 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이 관리비 수입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건물주 갑의 입장에서 봐요. 자, 건물주 갑의 통장에 관리비가 들어왔지요. 들어왔으니까 일단 뭘로 잡아야 됩니까? 들어왔으니까 일단 수입으로 잡아야 돼요. 수입으로 잡고 이 상가를 관리하기 위해서 드는 각종 경비를 필요 경비로 공제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이 상가를 병에게 관리를 이임을 해놓고 병에게 우리가 이제 관리를 이임을 해놓고 병에게 우리가 이제 급여를 뭐 월 100만 원을 주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 병에게 지급한 급여 100만 원을 만다고요? 필요 경비로 공제해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알고 계셔야 될 거, 관리비 수입도 총 수익 금액에 산입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간주 임대료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은 주로 여기를 물어봐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간주 임대료가 뭔지를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간주 임대료가 뭔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간주 임대료 개념, 간주 임대료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 없고요. 앞으로도 안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간주 임대료 개념, 간주 임대료 계산 문제가 출제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245페이지 그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 안 봐도 돼요. 그 교재 245페이지 그 중간에 있는 게 주택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게 상가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이에요. 그런데 계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은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개념을 가지고 시험 출제할 일도 없어요. 그래서 간주 임대료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고 간주 임대료가 뭔지 느낌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개념을 좀 변칙적으로 좀 설명할게요. 어차피 안 물어볼 거니까. 자, 변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상가 임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간주 임대료가 뭔지를 설명해 볼게요. 제가 왜 굳이 상가 임대 보증금이라고 단서를 달았냐면은 주택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하고
상가 임대보증금 간주 임대료 계산 공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다가 상가 임대보증금 기준이라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자, 상가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간주 임대료라는 거 뭐냐면, 간주 임대료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임대보증금의,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은 직접 돈으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소득세법에서는 이걸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합니다.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몇 퍼센트냐면은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1.8%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2.1%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2019년에는 연 2.1%를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했는데 우리가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이 내렸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 비율도 2.1%에서 1.8%로 인하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 1.8%예요. 근데 이 비율은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간주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년에 한 번씩 새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해마다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마다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출제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비율로 간주되는 비율이 지금 현재 몇 프로인지 이런 거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자, 이게 상가입니다. 우리가 상가 임대보증금 10억의 얼마? 연 1.8%에 해당하는 금액 1,800만 원을, 자, 건물주 갑은 이 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건물주 갑은 이 돈을 받아본 적도 없고 구경해 본 적도 없는데 세법에서는 한다고요? 갑의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한다고요. 이게 간주 임대료예요. 자, 그러면 간주 임대료가 뭔지 감 잡았으면 지금부터 이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임대보증금의 그러니까 상가 임대보증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임대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고 간주 임대료도 총 수익 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거, 우리가 임대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되는 금액을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하고 간주 임대료도 총 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기 때문에, 자, 임대보증금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조건대로 이야기하면, 이 조건대로 설명하면 상가 임대보증금 10억의 연 1.8%에 해당하는 금액 1,800만 원을 건물주 갑이 직접 돈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건물주 갑의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간주 임대료 1,800만 원을 총 수익 금액에 산입해 가지고 요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를 부과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봤을 때 임대보증금도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요. 얼마만큼?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금액만큼.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셔야 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지금부터 이제 하는 이야기가 우리 시험에 나오고, 이걸 알아야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시험에 나왔을 때 답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 아셔야 될 기본 베이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 베이스로 잡으시고 지금부터 이제 어디에다가 공부 포인트를 두셔야 되냐면은 주택 임대 보증금과 상가 임대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는 조건이 다르다라는 걸 구분하셔야 되고, 이걸 구분하실 줄 아시고 간주 임대료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걸 아시면 야하고 야가 종합되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주택 임대 보증금과 상가 임대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일단 교재를 좀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교재 245페이지 교재 245페이지 거기 간주 임대료 니은 항목에 보면은 주택의 간주 임대료 해가지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재 245페이지 밑에 거기 T끝 항목에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임대료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하는 거냐면은 상가 임대 보증금 간주 임대료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 말도 없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조건이 없지요. 뭐 상가가 뭐 2개 이상이어야 한다 그런 말도 없고, 상가 임대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해야 한다 그런 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주택 임대 보증금과 상가 임대 보증금이 간주 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가 임대 보증금부터 설명합니다. 상가 임대 보증금은 금방 보셨듯이 조건에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에 관계없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유 상가수, 임대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 보증금은 조건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보유 상가수, 상가 임대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간주 임대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상가가 하나밖에 없어도, 상가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밖에 안 돼도 상가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가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주택 임대 보증금은 조건이 붙습니다. 첫 번째, 주택이 몇 개?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주택 임대 보증금의 합산 금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임대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주택이 2개 이하이거나 임대 보증금의 합산된 금액이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 전세 보증금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이를 알고 계셔야 되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갑이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자,
A주택은, 자, A주택은 9억에 전세를 줬고, 자, B주택은 월 200만 원에 병에게 월세를 줬을 때, 이렇게 이제 조건을 던집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 것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문을 던질 겁니다. 자, 지문을 던집니다. 자, 첫 번째 지문, B주택, 그러니까 B주택 임대 소득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지문 맞는 지문입니까? 틀린 지문입니까? 아니면 자, 이렇게 지문을 던져 봅시다. 자, A주택 전세 보증금 9억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이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이에요? 자, 제일 먼저, 자, 1번 지문, 자, B주택 임대 소득만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지문 맞는 지문이에요. 그 다음에 A주택 전세 보증금 9억도 임대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틀린 지문입니다. 자,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주택 임대 보증금 9억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언제 적용합니까? 보유주택이 3개 이상이고 그러니까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 소유자이고 임대 보증금에 합산된 금액이 3억을 초과했을 때, 그럼 갑은 주택이 3개 이상 아니지요? 네. 주택이 2개밖에 없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3억을 초과하지만 보유주택이 3개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전세 보증금 9억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까 B주택 임대 소득만 소득세 부과한다. 맞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어요. 자, 그런데 이제 조건을 바꿉시다. 갑이 주택이 3개가 있고, 자, A주택은 C주택은 자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B주택 임대 소득만 소득세 부과한다. 틀렸습니다. 왜? 주택이 몇 개입니까? 3주택 이상 소유자고 주택 임대 보증금의 합산된 금액이 3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 전세 보증금 9억에 대하여 간주 임대료를 적용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간주되는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합니다. 그런데 B주택 임대 소득만 소득세 부과한다. 틀렸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일단 이론적 지식이 정확하셔야 되고 문제풀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론적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문제풀이 경험이 없으면 야를 보는 순간 당황하시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일단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이론적 기준도 알아야 되고 문제풀이 경험이 쌓였을 때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은 7월 달부터 문제를 많이 달아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공부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 소득에서 25회 때, 28회 때 최근에 2번 나온 적이 있고 올해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설명한 이야기들을 일단은 이해된 것들 위주로 복습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시험장 가기 전까지는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다 잡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임대 소득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49페이지. 자, 교재 249페이지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 해가지고 부동산 매매업이 있고 건설업이 있고 주택 신축 판매업이 있는데 요게 우리 시험에 한 7, 8년에 한 번 정도 언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부담스럽지 않으면 개인적 공부하시고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오늘 들어본 걸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시험에 7, 8년에 한 번 언급되던 이야기지 3, 4년에 2, 3년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비중이 아주 낮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약집은 따로 정리를 안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교재 249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 테니까 전혀 부담스럽지 아니하신 분들만 개인 공부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개인의 우리가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요게 우리 시험에 어쩌다 한번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26회 때인가 한번 물었습니다. 26회 때인가 25회 때 이렇게 물었어요.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주택을 신축해가지고 팔았을 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게 아니고 사업소득세 부과해요. 자, 그걸 이제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겠다고요. 왜 그런지. 자, 우리가 이제 개인이 부동산을 팔았을 때의 양도 차익에 대한 소득 분류는 자, 첫 번째 신축 판매냐 비신축 판매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신축 판매 자, 뭐 했다고요? 우리가 이제 취득 개념을 이야기하면 원시 취득하여 매매한 경우. 그러니까 신축 판매라는 건 우리가 원시 취득하여 매매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축 판매했느냐 말 바꾸면 원시 취득하여 매매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신축 판매. 자, 취득 개념을 이야기하면 승계 취득하여 매매했느냐. 그러니까 신축 판매냐 비신축 판매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표현을 바꾸면 원시 취득해서 팔았느냐 승계 취득해서 팔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 다음에 신축 판매는 다시 신축 판매는 주택 신축 판매냐 비주택 신축 판매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 제일 먼저 주택 신축 판매. 우리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 자,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그 부동산 관련 사업자 등록이 없는데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낡은 주택이 있는 걸 구입해 가지고 허물고
여기다가 필라를 지어가지고 분양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데도 가능해요. 이게 뭡니까? 주택을 신축해서 판매한 거 아닙니까? 이때 발생된 양도 차익을 세법에서는 지금 이야기는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그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은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일반 개인이 팔았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일반 개인이 부동산 팔았을 때. 자, 주택 신축 판매로 인하여 발생된 양도 차익은 뭘로 보냐면은 주택 신축 판매업. 말 바꾸면 건설업.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주택 신축 판매업 말 바꾸면 건설업의 사업 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 소득은 자, 1시간 전에 보셨습니다. 종합 소득 중 하나지요. 그래서 다른 종합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주택 신축 판매. 자,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가를 신축 판매하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경치 좋은 곳에 땅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전원주택지. 그러니까 전원주택지를 만들고 우리가 전원주택지를 분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비주택 신축 판매입니다. 그럼 이때 발생된 양도 차익을 세법에서는 뭘로 보냐면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사업소득은 종합소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된 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신축 판매. 우리가 말 바꾸면 승계 취득하여 매매한 경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비신축 판매, 승계 취득하여 매매한 경우에는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이냐, 비계속적, 비반복적, 비사업적이냐에 따라 소득 분류가 달라집니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승계 취득하여 매매하는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부동산 매매를 업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승계 취득하여 양도하는 행위를 비계속적, 비반복적, 비사업적으로 하는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쩌다 한번 취득했고 어쩌다 한번 팔았을 때 우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단순한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지 업으로 발생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양도 소득으로 분류하고 양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계속적, 반복적, 사업적인지 비계속적, 비반복적, 비사업적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세 기간 중에,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가세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십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제1기 부가가치세 가세 기간이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제2기 부가가치세 가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가세 기간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가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and 2회 이상 양도를 하면 우리가 세법에서는 계속적 반복적 양도로 봅니다. 뭘로 본다고요? 부동산 매매를 의무로 본다고요.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예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 상반기 중에 갑이 부동산을 1회 이상을 취득하고 2회 이상을 양도하면 세법에서는 이 갑이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도 부동산 매매를 의무로 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본다고요. 그래서 이때 발생된 양도 차익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가지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이걸 구분하는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주는 아니고 지금까지 경향으로 보면 7, 8년에 한 번 정도 시험장에 왔다가 사라지고 이랬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구분되면 혹시 하는 마음으로 참고하십시오. 25회 때 요거 물었었어요. 주택을 신축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 주택을 신축 양도했을 때의 양도 차익은 주택 신축 판매업, 건설업의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부과 안 합니다. 요게 25회 정도에 물어봤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교재에 249페이지 보시면 요런 설명들이 쫙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 이제 249페이지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252페이지. 자, 교재 252페이지 인지세입니다. 우리가 요약집은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인지세를 보고 잠시 쉬었다 합시다. 자, 인지세. 자, 인지세는 우리 시험에 독립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뭐 인지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해서 독립적 문제로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고, 우리가 이제 총합적 문제가 나올 때 그러니까 지문 중 하나로 낑겨서 나와요. 주로 이제 어디 문제로 나오냐면은 조세 총론 문제. 그러니까 조세 총론 문제가 나올 때 낑가서 물어봅니다. 아니면 부동산 학개론 문제로, 아니면 중개 실무 문제로 한 번씩 낑겨서 나와요. 뭐 물어보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 중개 실무 문제에서 가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와요. 조세를 던져 놔놓고 이 조세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중 언제 부과될 수 있는 조세인지를 학개론 문제, 중개 실무 문제로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제 기억이 맞다면 28회 때인가 29회 때 이게 학개론 문제로 한번 나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독립적으로 출제되지는 않지만 한 번씩 낑가 물어보기 때문에 요걸 이제 지금부터 참고사항으로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제일 먼저 인지세가 어떤 조세인지 눈도장 찍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교재 252페이지 요약집 7페이지. 자, 읽어볼게요. 자, 교재 252페이지. 우리가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그 밖에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자, 그러면 금방 읽어본 내용에서 인지세가 어떤 조세인지를 눈치채셔야 되는데, 인지세는 어떤 조세냐면은 거래 사실을, 그러니까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이하여 작성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우리가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이하여
작성된 문서에 부과되는 조세가 인지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동산 매매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자, 그러면 뭐 세율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재미삼아 봅시다. 교재 253페이지. 거기 가세문서 및 세액 1항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정서. 이게 뭡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서 아닙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는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요. 우리가 대다수 일반인들은 1억 초가 10억 이하 부동산을 취득하니까 다른 거는 보지 말고 여기만 봅시다.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1억 초가 10억 이하인 경우 인지세는 15만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대다수 일반인들은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부동산을 사고 파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사고 팔 때 인지세 15만 원 부담하셨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가 얼마 부과될까요? 그 교재 그 253페이지를 한번 쫙 읽어봐봐요. 교재 253페이지를 쫙 읽어보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대해서 인지세를 얼마 부과한다고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세는 열거주의 가세를 해요. 그런데 253페이지 아무리 읽어봐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인지세 가세 문서로 열거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인지세가 비가세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 설명을 한 이유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 딱 여기만 물어봅니다. 인지세가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지 요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중 어느 단계에서 부과되는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냥 외우시든지 요 이야기를 가지고 이해하시든지. 자, 일단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누가 부담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 부담하고 있어요? 자, 일단 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지세법에 매매 계약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누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돼 있어요.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를 작성하면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렇게만 돼 있지. 그 인지세를 매도자가 부담해야 한다, 매수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정확하게 구분은 안 해놨습니다. 그냥 작성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매도자가 부담해도 되고 매수자가 부담해도 됩니다. 세법적으로 이야기하면. 자, 그런데 간행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매수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간행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인지세를 납부해야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매수자가 부담하고 있는 게 간행입니다. 자, 그런데 분양권 매매 계약서. 분양권 매매 계약서는 누가 부담합니까? 제가 물어본 건 간행적으로. 분양권 매매 계약서 인지세는 간행적으로 매수자, 매도자가 50%씩 나누어서 부담합니다. 이게 뭐 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정해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간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요 이야기를 가지고 자, 요걸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매매 계약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면 취득 관련 조세가 되는 거고, 매도자가 부담하면 양도 관련 조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보유 단계에서 작성되는 문서는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인지세는 부동산 취득 양도 관련 조세지 보유 관련 조세는 아니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든지 단순 암기하시든지 둘 중 하나는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인지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지세 마무리 됐습니다. 됐고, 자, 잠시 휴식하셨다가 양도소득세 볼게요.